자, 우리 정치 모임과 다준다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정치 토크쇼 5번째 시간. 자, 오늘은 뜨거운 감자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세 분의 발표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러면 발표 중에 떠오른 몇 가지 쟁점, 토론거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설아 대표님은 주로 흑백 차별 문제, 미국의 이제 흑인 차별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알다시피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은 흑인 차별에 대해서 별로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흑인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한국에서 반대하는 입장은 거의 없고, 아까 말씀하신 황현희 씨 정도가 이제 조금 다른 입장을 냈다가 이제 막 엄청난 이제 폭격을 받고 그냥 이제 이렇게 쉽게 정리가 돼버렸는데, 사실은 가장 뜨거운 이슈는 동성애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동성애와 제3의 성이라는 정체성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동성 결혼을 제도화하는 것을 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게 이제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짧게 각자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설아 대표님부터. 이제 어쨌든 저는 이런 이제 흑백 차별 문제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동성애 관련해서 사실 전혀 다를 맥락이 없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를 화제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좋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전혀 이제 동성애는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럴 주제가 아니라 그냥 이미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이제 반대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말들이 발화되고 그것이 용인되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시스템적으로 이 사람들을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계제로 사실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제3의 성이 이슈라고 하셨지만 그건 제3의 성 같은 건도 이제 과학적으로 이미 증빙이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거를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맥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중 박사님. 네, 나름대로 이제 이거에 대한 동성애를 비롯한 차별금지법의 쟁점이 되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과 또 사실 서로 간의 어떤 토론들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사실 경험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런 경험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적어도 동의하지는 못해도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여지가 있을 텐데, 사실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지금 적어도 제가 볼 때 한 40대 이상의 어떤 기성세대 분들과 또 지금 젊은 사람들의 어떤 동성애 부분에 대한 확연하게 입장들이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에 대해 이렇게 오픈되어 있냐? 이미 영화나 드라마나 하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열린 자세들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성세대 분들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과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이거는 아무래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가 봤을 때 신앙 여부를 떠나서 오히려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기독교의 경우에는 어떤 신앙의 중심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독교 부분은 나중에 다시 여쭤볼게요.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는 것마저도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제 어떤 처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니까 더 극렬하게 지금 반대로 나오고 있지 않나. 네, 유영 교수님. 네, 이 동성애 이슈는 사실 문화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를 보면요, 수많은 드라마나 매체에 그 동성애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잘 들어가 있죠. 그렇다고 기독교인들 그것을 넷플릭스 사형등재 가처분 소송 걸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은 법제화, 문화적으로 존재해야 될 부분이 법제화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갖는 갈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용인할 수 있지만 네. 법제화까지 되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반대를 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기독교계밖에 없거든요. 네. 보수이라고 하지만 보수 정치 세력도 사실 잘 얘기를 안 하고,
홍준표 후보 정도가 지난 대선 때 TV 토론에서 한번 그 문제를 언급을 했었고, 되게 이제 거리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건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가 왜 차별금지법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예를 들면 동성애를 차별하는,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인 건지,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시대적 맥락을 담은 문서인데, 물론 이제 신이 내린 한이치 말씀이니까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당시 시대적 맥락 속에서는 노예제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안 된다는 게 다 인식이 됐는데, 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혐오만은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그냥 이거 신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도 적용돼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과연 보편적인 설득력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보편적인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거는 일단 김민준 목사님 먼저.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기독교 내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의 논리가 바로 그겁니다. 보편성과 특수성을 얘기하면서 이 동성애는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이다. 마치 노예제도처럼 과거에는 그게 그냥 사실은 문제시되지 못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어떤 인간의 기본 인권을 문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좀 특수한 거로 봐야 된다 하면서 보편성을 사실 이제 좀 배제를 하는데요. 동성애를 그렇게 보니까 이제는 이거를 보편적인 걸로 보면 안 되고 그 당시에만 그랬고 지금은 이제는 그걸 소위 죄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목록에서 빼야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기독교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보면 예를 들어 뭐 다른 분 얘기할 거 없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그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나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가늠한 거다. 그 당시에 가늠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죄였거든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 구약의 어떤 그런 특수한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음욕을 푸는 것마저도 더 굉장히 가늠으로 해서 돌로 쳐 죽여야 할 중죄로 치고 있는 또 그런 성적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나 교회 역사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전반적인 분위기는 성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게 분명히 있어왔습니다. 다들 수도사들 이렇게 생각해왔던 건데 16세기 루터에 와서 비로소 성직자의 결혼을 이제 인정해주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성적 결혼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데에도 실제 한 15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500년이.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러한 500년 이후에 개신교 이후에 동성애에 대한 것들이 전 이것이 보편의 특수라는 걸 떠나서 이런 시간이나 이런 어떤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좀 기독교적인 입장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죄 있는 자 네가 돌로 쳐라 이런 말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런 말도 하시긴 하셨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이 다른 게 이런 것들을 이 성경에서 명문하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이제 레위기 같은 경우에서 근거로 드는 게 이제 동성을 이제 뭐 이성과 같이 이제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범죄를 하고 있는데, 또 보면은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경 달거리를 하는 이제 여성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결한 존재니까 이제 앞뒤 전후로 7일간은 뭐 성소에 아예 들이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침상위로 이제 동물과 같이 요 애완견이나 이런 것들 같이 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조항 자체는 지금에 와서 이게 시대적인 맥락에 맞지 않다. 그리고 아까 가늠한 그 마음속으로 가늠한 그런 것들이 예수께서 이제 죄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가늠한 이제 여성을 쳐 죽이려고 하자 이를 감싸면서 이제 죄 없는 자만 그 돌을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이제 두둔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전에 이제 탐욕스러운 그런 이제 야만적인 이런 이제 조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믿음이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정이 됐다고 보는 게 개신교의 이제 논리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그 발표에서 말씀하셨지만 해외 사례에서 이제 해외 기독교들이 모두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이 동성 문제에 관해서. 그런데 유독 한국 사회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의 구약 성경의 일부 조항을 따다가 주장을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정치적인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교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이렇게 결집이 될 이제 이슈 자체가 사람들 별로 이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화제화 시켜서 억지로 이제 뭉치는 거 아닌가. 지금 와서 애완견과 같이 자는 사람이 모두 이제 죄인이다라고 주장하진 않잖아요. 같은 레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네. 사실은 불필요한 해석을 끌고 와서 네. 약간 이제 대중 동원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기독교 우파가 뭐 이런 비판이신 네. 거고. 유명정 사장님 이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기독교계가 반대를 하는 부분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종교도 일종의 그 어떤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종교도 하나의 신념 체계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하나의 신념 체계죠. 그래서 이 신념 체계의 충돌을 법으로 특정 집단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남겨두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든 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그래서 각자 신앙과 신학적인 지향에 따라서 각자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생각들을 한쪽에서 법으로 다르다고 해서 넌 다르다고 말하면은 차별을 어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냐 비기독교냐의 논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신념 체계를 한쪽에서 다른 쪽을 법으로 억압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신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법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갈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네. 과연 올바른 것이겠느냐 뭐 이런 비판이신 거예요. 네, 성경에서 짐승과 같이 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같이 생활하는 어떤 짐승과 성교한다는 거죠? 예, 그런 네, 수관을 수관의 의미죠. 수관을 의미하는 거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거는 뭐 정리해 주셨고 제가 궁금한 점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처벌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저는 그거는 당연히 옳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동성 결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동성 결혼하는 분들이 서로 사랑해서 아이까지 예를 들면 키우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사회에서 동성 결혼이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겪게 되는 행복 추구권의 제약 상태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 아이를 학교에 제대로 등록을 시킬 수도 없고 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신앙인들이 기독교도들이 받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정서와 감정적인 억압감 이것과 실제로 동성 결혼을 하거나 뭐 그런 어떤 소수의 성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실존법상의 어떤 미비로 인해서 겪게 되는 피해를 이 비교 형량을 해보면 어느 쪽이 사회적으로 더 추구해야 될 방향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뭐 그런 편을 드는 게 이제 예수님의 정신이고 마음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소수의 어떤 제도적인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억압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사실은 도움을 주는 게 오히려 더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이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전통적인 가정의 부분과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성적인 성별 이런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99% 정도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종교 여부를 떠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기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주 소수, 극도의 소수적인 예외 케이스에 의해서 성기가 두 개가 같이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였고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존하는데 엄청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나 교육청 차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박해 형태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이주 여성이 겪고 있는 갈등이나 아니면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이 겪고 있는 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 그거보다 훨씬 더 현저하게 낮은 단계에 있지. 그것이 그런 현재 상존하고 있는 수많은 형태의 다른 형태의 차별들을 상회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사실 악의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 기독교를 폄훼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
현실적으로 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그렇게 큰 피해를 보고 있지도 않은데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만드는 것도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의도적인 비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신 거. 제가 지난해 그 다녀온 장례식만 3건입니다. 음. 예, 성소수자 친구들이었고, 자살.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 그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김승석 교수가 이제 고려대 보건대 김승석 교수가 진행한 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평균보다 현저하게 이제 뭐 정신 건강 이상에서 조금 이제 불리한 그런 사례들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극소수라고 말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성소수자의 비율을 한 5%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 5% 정도가 이게 극소수로 보이는 거는 사실 이제 차별적인 문화 때문에 이제 자신들을 못 드러내고 이제 정상성을 이제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지. 5천만 인구 중에 5%라고 하면은 그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도 아니고 이들 자체가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 이게 사회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이런 그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드러나는 현상이 이렇게 됐는데 과연 이거를 찾아보고서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 차별금지법의 쟁점은요, 동성애자들이 현재적으로 겪고 있는 문화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주류 대다수는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신앙 활동을 하는데 크게 억압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요. 아까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한국 사회 대부분이 이건 어느 사회에서나 갖고 있는, 왜냐하면 동성애는 극소수고 주류는 사실은 그냥 정상적인 정상은 아니에요.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성 여성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뭐 기독교에서 특별히 동성애를 혐오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억압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시는 논리는 맞지가 않아요. 동성애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사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금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보이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과 문화적으로 포용성을 넓혀가는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안이 나오면서 사실은 갈등이 더 표면화됐다라고 하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이 갈등은 지금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계속 폭발할 수 있는 뇌관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투적인 상황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 혹은 패자. 근데 사실은 동성애자와 동성애적인 뭐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둘이서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될, 공존해야 될 대상이죠.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법에 의해서 강제로 너 앞으로 그런 얘기를 언급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 라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문경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성애를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는 만으로 사실은 또 처벌을 하면, 법적인 처벌이 들어가면 그것도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그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걸 단순히 예를 들면 고용상의 불이익을 줬다든가, 성소수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슨 실질적인 피해라는 게 애매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거리에서 하는 집회 이런 거겠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동성애나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현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한다면 그게 자칫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어떤 표현의 자유, 표현과 어떤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벌은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구체적인 행위가 있다든가 그런 피해를 보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든가. 아까 이제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갈등이 10년 이상 지속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이제 이 학제적인 논의 자체도 10년 이상 진행이 됐고 기존에 축적된 자료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린 것도 이제 문화적으로 그런 행위를 조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 영화 하나만으로 이제 KK가 그것을 모방을 하면서 차별을 조장을 하고 살해까지 일어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문화적으로 그런 발화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위험성을 띠고 있다는 것가 이제 제 오늘 주요 발제 논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표현의 자유로 조장한다. 아까도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자신의 기본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생존을 침해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이제 침해하는 것들을 정당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기본적인 기본권의 이제 충돌 문제에서 이제 답은 이제 자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무슨 이제 사회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88%가 차별금지법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은 지금 교계에서만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법보 신문에서도 이제 조사를 한 것과 이제 불교 신자들의 75% 이상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을 한다고 있고 이제 이미 국민적인 합의는 이런 부분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수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계가 자신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책임 없는 행위 아닌가. 일단은 설문은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고 물어보면요 88% 나와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성적 지향 부분을 넣어서 들어가면요 40%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르고요. 어떻게 분야에 따라 다르죠. 예, 그거는 이제 그 통계의 부분에 질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형태의 혐오 발언들을 전부 다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이건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은 친절한 파시즘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종교 혐오, 예를 들어 개독교, 목사 이렇게 얘기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서로 간에 소송으로 칼 들고 싸우라고 하는 법이나 다름없다. 이것을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엄청난 소송전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성애자들이 소수 인권이 존중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미 합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촌역 당장 내려가면은 신촌역에 지금 이제 성소수자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는 광고가 걸렸습니다. 그게 8번 훼손됐어요. 광고판 자체가. 성소수자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는 광고판이 8번 훼손됐다는 거죠. 한 번 더 훼손이 됐나? 8번이 훼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 그어버리면 또 다시 붙이고 또 긋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그러면은 일반 광고판은 왜 훼손 당하지 않은가? 그러면 왜 성소수자 관련 이제 게시물 훼손이 당하고 있는가?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방관하고 뭐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자고 얘기를 하는 것은 왜 그럼 지난 10년 동안 그러지 못했는가? 하면은 결국에는 법적인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발화를 해도 아무 처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조장하는 이제 사회적인 이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밖에 사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조치가 가해지는 거 가지고서는 이제 그 조치가 왜 이루어져야 되냐 과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전혀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논리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김윤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어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기독교인들만 반대한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세대 간의 갈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신앙 여부를 떠나서 어떤 기본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어떤 거부감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신다고 보고요. 제가 보는 건 이제 지금 계속 역차별 문제인데 역차별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거기에 지금 오늘 전혀 논의가 안 됐거든요. 제가 어떤 분의 자료를 보니까 5가지 영역으로 해서 한 25가지 정도 얘기했더라고요. 몇 가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정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양육권 부분,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다가 양육권을 빼앗긴 일이 있었고요. 캐나다에서. 또 이제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다가 아빠 양육권을 박탈당한 것도 미국에도 일어났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실제 또 교육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이제 어떤 낙태나 뭐 동성애 옹호 교육을 부모가 거부할 수 없다라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했고 영국에서는 3살 아이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아서 학교가 폐쇄를 당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도 보면 결국엔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학에 대한 로스쿨 자체를 불인정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것도 종교적인 부분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런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설교한 사람에 대해서 스웨덴에서 실제로 목사가 징역
1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아까처럼 계속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또 직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거부하는 이 카톨릭 입양 기관이 절반이나 문을 닫게 된 영국의 사례가 있고 또 실제로 미국 동성 결혼 축하 케이크를 거절을 해서 벌금 실제로 13만 5천 달러를 판결받은 일이 미국에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또 동성 결혼 주례를 서지 않았다가 수개월 동안 차별금지법으로 징역을 당하고 또 수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지금 제 출처가 다 있는 자료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또 성별 파괴에 대한 것에 인해서 실제로 남성이 이제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격투기에 나가서 상대방 여성 선수의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일어난 또 여자 화장실에 대한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자 화장실 들어간 남자에게 신분증 요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7,000달러를 벌금을 물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논의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서로 좀 우리가 좀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일단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빨리 이거 해야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에 대한 것들을 그동안 서구 사회는 사실 경험하지 못했던 게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급하게 막 제가 급하다는 얘기는 서양의 50년, 80년 된 역사에 비해서 급하다는 겁니다. 아직 한 세대도 되지 않은 12년, 14년 정도 된 역사를 이것도 그동안 12년 동안 고통당했는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것이 또 불러일으킬 또 다른 수많은 이런 폐해와 문제점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이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법조인들에게 되게 좋은 법이라고 봐요. 법조인들이 대소송되니까 변호사 비용이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변호사들 좋게 하는 죄송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역차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완전히 동의를 못 하겠는 게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대상만 바꿔봅시다. 뭐 이제 흑인 여성에게 케이크 판매를 거부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가? 그다음에 이제 신분을 나누어 가지고서는 이게 율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케이크 판매를 거부하고 율사에게만 판매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가? 그다음에 이제 뭐 소득 분위를 나누던가 여성에게는 판매를 거부를 하고 여성에 대한 입학을 거부를 하면은 당연히 폐쇄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역차별이라고 주장을 하냐? 이 사실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는 이제 차별을 당해야 마땅하고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게 본인들에게는 역차별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게 다 알고 있는 사례고 그게 거짓된 사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왜 그 사회에서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냐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대상만을 동성애자에서 다른 것들로 바꾸면 이건 충분히 문제되고 난리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동성애자가 당하면은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저는 거기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여성 격투기에서 남성이 자신이 어떤 성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해서 상대방은 거의 죽음에 이를 지경까지 했거든요. 이런 문제도 대입해서 어떤 육상 선수들이 남성이 성전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이다 해서 출전을 실제로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이건 여성 트랙에 갔다는 거죠. 실질적인 여성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신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죠. 네. 차별 문제는 그쵸.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성 간의 경우에서도 이렇게 격차가 나는데 뇌진탕을 일으키면은 그것은 이제 범죄입니다. 이게 그 자체로 범죄고 이거는 그냥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거기 그 사람이 이제 이제 트랜스라고 해가지고서는 트랜스가 문제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사실 여기에서 지금의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이제 양성주의적으로 조금 이제 치우쳐 있는 그런 이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만 죄송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 여성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면 그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스포츠 제도를 개선을 해가지고서는 이게 수정할 수 있는, 아까 말씀대로 이런 것이야말로 사실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갖고서는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아까 앞서의 사례에서 말씀드린 거는 저는 명백하게 차별적인 생각하고 조금 이제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화장실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조금 인권계에서는 이제 성중립 이제 화장실이라고 그쵸. 해가지고서는 이건 이제 같이 쓰는 화장실을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이게 대체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회에서 어울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에 조금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이것들은 좀 평화롭게 해결을 해나가면 되는데, 앞서의 사례들은 정말 이제 법으로 제정을 해서 그래서 저는 박아야 되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부분들이 생각합니다. 충분한 어떤 서로 간의 경험과 또 네. 서로 이해와 이런 것들을 위한 시간과 어떤 설득 이런 과정들이 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입법화됐을 때 그게 또 다른 어떤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인 손실들이 이제 발생하는 그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건데, 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충족될 수 있는 것인가. 네. 이게 사실은 서구에서는 80년, 100년 걸렸다고 하지만, 또 우리는 그 산업화 경제 성장도 남들은 100년 할 거를 20, 30년 만에 해버리잖아요. 사회 변화 속도가 빠른 나라고, 결국 미국에서도 동성결혼 문제가 결론이 무슨 사회적으로 결론 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 찬성하는데 연방 대법원이 그냥 판단을 한 거거든요. 미국 사회에서는 일단 이거는 합법이야 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논란이 종결되는, 물론 그래도 사회에서 논란을 좀 벌이면 있죠. 다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종결되면서 그래도 미국 사회가 한 단계 진전됐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작정 사회적 공감대를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이렇게 상황 아닌가. 누군가 피해를 실제로 보고 있다면 그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가 필요하고, 그게 이제 뭐 대법원의 판단이든 국회 입법이든 뭐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계속 사회적 공감대만을 기다릴 것이냐. 뭐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유명정 선생님.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에 의해서 법은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의 쟁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동성애자들에 대한 뭐 차별과 억압의 역사. 사실 이 부분은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종적인, 성적인, 뭐 여러 가지 출신 지역에 대한 이런 것들 포괄적인 부분들을 일일이 사례를 언급하면 동성애자들의 차별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간접적, 직접적 모든 차별을 요소들을 전부 다 법으로 규제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선진 사회로 가는 방향이냐? 저는 이건 법으로 규제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회적으로 대화와 타협과 상호 존중에 의해서 공존하는 방향을 추구해 나가는 방향이 있는데, 저는 후자가 선진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무조건 다 법으로 다 규제해서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게 법안 자체 이름이 금지법 아닙니까? 하면 안 돼로 나가는 사회는 사실은 이거는 진보적 사회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는 사회다. 모든 걸 다 규제해버리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새로운 형태의 억압적 기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좀 바꿔서 질문드리면,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동성결혼 합법화법이라면 이건 찬성하시나요? 동성결혼 합법화법은 저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왜요? 그건 이제 개인의 종교적 신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가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어떤 기존의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부분은 그냥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요새 가족 구성이 다양하다니까 사실혼적인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려서 동거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죠. 그것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동성 결혼을 한 커플이 있다면 사실혼적인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의 교육적이나 양육이나 이런 것들의 의료 서비스나 해서 실질적인 차별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존의 이 질서들이 존중받으면서
새로운 질서들도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는 좋은데 기존의 질서에 이거를 갖다 무리하게 편입을 시키고 이거를 강제하는 순간 새로운 형태의 억압과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차별받는 소수의 어떤 피해를 시정하는 방향,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걸 기존제도에 너무 무리하게 편입시키면 그럼 아까 같은 극단적인 사례들이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네. 형사처벌까지 이제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걸 반대를 할까? 실제로 본인의 어떤 신앙이든 양심이든 개인의 어떤 의사를 표명하는 것마저도 이제는 이런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법안을 사실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이제 그렇다면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역으로 반대적인 일들도 충분히 아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꼭 그게 이제 여성이나 어떤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요소에서만이 아니라 쌍방간에 개해지는 어떤 법적인 처벌과 논란들이 이제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가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라든지 논의 특히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대법원에서 사실 연방에서 그거를 좀 그런 동성애를 합법화했다고 해서 그걸 지금 미국 사회에서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1860년대에 흑인 해방이 됐고 여러 가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런 인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조지 플로이드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우리가 법제화하는 것과 사회적인 사례를 정사라 이렇게 사실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아까 기독교에서 결혼을 합법화하는 게 1500년 걸렸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그만큼 사실 어떤 결혼이 아니라 사제 결혼이죠. 사제 결혼에 대한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갖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논의되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어떤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같이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이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막 완전 이제 막장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이걸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좀 이게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타임테이블에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2단계가 아니라 경험을 해서 아예 그냥 몸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네. 토론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그냥 힘으로 대결을 해버리니까. 이게 차별에 대해서 이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왜 차별은 이제 옹호받아 이런 이제 발화를 옹호받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 젊은 세대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돌이켜보면은 사실 이제 성폭행 같은 경우에도 범죄가 인정되기까지가 사실 얼마 불과 100년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같은 거는 뭐 정조를 이제 정조를 이제 침해한 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법원 판결로 이제 처녀가 아닌 사람을 성폭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왔던 적이 불과 이제 50년이 되지 않았고 성추행 같은 경우도 전혀 이제 범죄로 인정되지 않다가 이제 그 법률로서 성공한 게 한 30년 가량 그리고 호주제 같은 경우도 이게 약간 이제 가정을 대표하는 게 이제 미성년자 아들이 있고 아들을 키우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남편을 살해했을 때 그러면은 어머니가 가정의 대표가 아니라 당연히 아들이 대표이고 이런 것들 자체가 그것도 호주제 폐지도 거의 20년이 참 안 됐죠. 그리고 지금도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불법 촬영물은 전부 이제 약간 범죄다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지만 사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제 뭐 여친을 촬영을 해가지고서는 들어가 보면 사이트에 굉장히 흔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는 한국산을 선호한다고 대놓고 좀 짧게. 네. 얘기를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 지금은 당장의 가치가 이게 왜 범죄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에 대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심지어 이제 살인이 합법적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시대가 달라지면은 이런 범죄 형식이 변하고 사실 이제 젊은 축에서는 그런 발화 자체가 범죄라는 것들이 대부분 사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대적으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유명 교수님도 거꾸로 어쨌든 오늘 토론에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쟁점들이 있었고
치열하게 부딪히는 걸 보면 역시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정이긴 하다. 네. 이 주제를 선정했을 때부터 어차피 이런 정도의 그 토론은 예상되었다. 뭐 이걸 거치지 않고 스무스하게 좋게 좋게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떠셨나요? 네, 그 차별 금지는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차별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순간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요지였고요. 그래서 법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 통합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걸 서포트하는 게 법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국내에 있는 어떤 다양한 형태의 차별들을 다양한 형태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도발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간에 차분히 대화하면서 수구이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 법제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희준. 네. 사실 기독교에서 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시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사실 기독교에서는 뭐 간음도 죄고 간통도 죄고 다 어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데 이미 우리나라 현행법은 간통도 간음도 다 죄가 아니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 이거 죄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자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또 기독교인들의 또 신앙의 자유에 대한 양심의 자유에 또 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저는 서구가 그동안의 어떤 동성애를 비롯해서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다면 서구도 물론 우리가 다 잘못된 거를 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그러한 걸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호 간의 이해와 또 서로의 어떤 그런 충분한 토론들이 있었는가를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가 서구가 하는 게 모든 게 다 좋은 것이냐 한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또 가치관들을 이런 가운데 잘 우리가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충분한 논의와 토론들 그래서 저는 종교계뿐만 아니라 교육계, 법조계 혹은 경제계를 비롯한 차례 각 분야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토론들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적어도 한 세대 정도 혹은 그 이상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게 당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거 너무 잔인한 말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역사를 보면 사실 어떤 법안과 이런 변화들이 있기까지는 보통 한 세대, 두 세대 이상이 걸려도 그 위에도 계속 논란들이 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역사에 좀 중요한 우리가 큰 걸음들을 간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추후에 나중에 봤을 때 그때 참 우리 선배들이 어떤 선조들이 좋은 노력들을 했다. 그런 역사적인 우리가 좀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좀 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소라. 사실 이런 이제 촬영을 하고 대화를 나눈 거 자체가 저는 이제 그런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제 소프트하게 대화가 진행이 나름 된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조금 이제 원래는 국제 이제 다문화 정책을 전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논의 자체가 조금 이 성소수자 문제로 튀어버려서 그런데 이게 성소수자 문제도 그렇고 사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혐오가 사실 심각한 수준이긴 한데 이런 것들 문제가 사실 서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예민 난민 이슈가 재작년에 한창 유행을 했을 때 정작 예멘 난민들과 어울려 사는 제주도민들은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고 같이 일하면서 살아갔는데 정작 뭐 내지인이라고 하죠. 내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멘 난민이 뭐 범죄를 저지른다 해갖고 쉽게 그런 이미지 갖고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성소수자들도 제가 이렇게 전향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어찌 보면은 주변에 성소수자 친구들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울려 지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차 이제 섞여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조금 그들이 드러낼 수 있는 사회가 되면은 이게 차차 이제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회로 섞일 수 있게 나올 수 있게 조금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주제를 회피하지 않고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공론장을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이제 힘들지만 이런 시도를 했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정치부인과 단순다연구소의 정치 토크쇼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